자, 안녕들 하세요. 왜 이쪽은 많이 밀렸는데 여기는 왜 텅 비었어? 에? 추워요. 에? 추워서 이렇게 다 도망간 거예요? 아, 바퀴벌레 생각난다. 여긴 너무 밀집돼 있어갖고 좀 짠하기도 하고. 요즘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면 되죠. 이제부터는 뭐 날짜가 며칠 남았다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예민해질 때니까. 무조건 여러분한테 잘한다 해야죠. 그렇죠? 못해도 잘한다 해야지. 그럼요. 자, 오늘 하셔야 될 것은 양도소득세 마무리가 되는데 39쪽 나왔습니다. 여기에 39쪽. 양도 시기가 있고 취득 시기가 있다. 양도 시기, 취득 시기. 우리가 취득세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겠죠. 따라서 60일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60일이냐. 따라서 취득 시기가 중요하죠.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두 개가 다 중요해요. 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럼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죠. 따라서 언제를 취득일로 처리하느냐, 언제를 양도일로 처리하느냐, 이게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취득세는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시기도 중요하고 양도시기도 중요하다. 왜? 보유기간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 취득세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는 시험에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건 헛기침이에요. 마른 기침. 우리가 29회 때는 양도소득세 여기서 출제됐어요. 그리고 30회 때는 취득시기가 한 문제 나왔죠. 그럼 요번 31회 때는 요게 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경을 쓰시는데 취득시기는 취득세와 거의 같아요. 두세 개 정도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양도시기는 아주 쉬워요. 거의 몇 개가 없어요. 언제가 양도일이 되느냐? 이게 원칙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계약서 인정을 안 해요. 언제가 양도일이 되느냐?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 날.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 날이 양도시기다. 끝! 이것만 알아도 되죠. 따라서 원칙은 언제가 되느냐?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 날.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죠?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실상 잔금 받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잔금일. 계약상 필요 없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언제 들어왔느냐? 그날이 양도일이 된다. 그러면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팔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양도라는 것은 지금이에요, 옛날이에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언제 잔금 받았나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다시 엔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대금청산일은 누구나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어. 검단이 알고 있으니까 시험에 출제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청산일이 언제인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럼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옆에서 충고하죠. 너 집 팔았다며? 언제 잔금 받았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등기 언제 했느냐를 보란 얘기죠. 따라서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등기 등록 접수를 언제 했느냐, 또는 명의를 바꾼 날이 언제냐, 이 날을 양도일로 삼는다. 이게 제일로 중요한 양도 시기가 되는 거죠. 요것만 알아도 답 찾게끔 출제된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해서 양도소득세는 언제가 양도 시기가 됩니까? 시작. 대금청산일.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가 되죠?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이다. 이걸 뺀 나머지는 거의 다 취득 시기에 관한 것들이에요.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은 일반적인 유상취득 원칙 사실상의 대금 청산일, 그 밑에 백설표 별표시 나와 있는 것은 남겨두고요. 반괄호 2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언제가 되죠? 등기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그리고 따져보죠. 잔금이라는 건 언제 받냐? 순서대로 보죠. 순서대로 계약금 주죠, 중도금 주죠, 잔금 치루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잔금 치룬 다음에 뭘 해야 돼? 왜 자신이 없대? 자신 있게 알면 안다고 대답해야지.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계약금 치루, 중도금 치루, 잔금 치루,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야죠. 따라서 등기일은 항상 맨 마지막에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자,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한다는 얘기죠. 얘가 항상 마지막에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으면 청산일이 더 어떻게? 빠르죠? 내래요. 미치겠어. 또 시작이요.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으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 그러면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으면 청산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빨라요? 등기일이 빠르겠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청산일 다음에 등기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청산일 이전에 등기했다. 그럼 빠른 날이 언제가 되죠? 등기일. 요게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 성인이니까 날짜가 2개 나왔을 때 뭐가 어느 게 빠른 날인가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글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이다. 반괄호 3번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대금 청산이 빠른데 시험 문제에서는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럼 빠른 날이 언제가 되죠? 등기 접수일이 빠르다는 얘기죠. 괄호, 양괄호 1번에 나온 것만 갖고도 답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원칙만 알아두면 되고. 2번 특수한 거래는요, 취득세와 거의 똑같아요. 2-3개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1번 장기할부. 장기할부다 그랬으면은 뭐예요? 마지막 할부금을 치룬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등기해야죠. 할부는 할부금 끝난 다음에 이전 등기하죠. 따라서 원칙이 언제가 되느냐? 이전 등기 접수일. 원칙. 그런데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날짜가 여러 개 나오니까 이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상속. 언제가 되죠? 상속 개시일. 얘도 취득세와 똑같아. 그럼 3번 증여 동그라미. 요건 취득세와 차이가 있죠. 자, 증여다 그랬으면은 취득세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언제 계약했느냐? 계약일. 요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하죠. 양도소득세는 계약일로 하면 안 돼. 실지로 받은 날. 따라서 실지로 증여를 받은 날,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취득세와 똑같은데 증여는 다르다는 것. 그럼 얘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양도소득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죠. 실제로 받은 날이 뭐가 된다? 취득일. 그 다음에 4번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 자기가 건축물이다 그랬으면은 원칙 언제가 되죠?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런데 예외 승인서 교부일, 사용일, 임시 승인일 여러 개가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날이 된다? 빠른 날.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자, 허가 안 받았으니까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언제가 되죠? 사실상 사용일. 그 다음에 5번
미완성됐다. 완성되지 아니한. 그럼 언제가 되죠? 완성된 날.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가 되죠? 확정된 날. 6번 밑줄 환지 처분. 환지가 나왔을 때 이것도 취득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농지가 5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걸 언제 취득했냐? 2000년에 취득을 했다가 2020년에 환지를 받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요거 주고 요거를 받은 게 환지가 되겠죠. 그런 다음 요걸 갖다가 2021년에 양도를 했어요. 그림 이해 가요? 지문이 이해가 안 가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게 바로 밑줄 몇 번 치는 것보다 시간 덜 걸려. 그러면 양도했으니까 2021년이 양도 시기가 되겠죠. 이건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럼 취득일을 이날로 잡냐 이날로 잡냐 이거예요. 이거 판단하는 거야. 그럼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율이 낮아요. 그래서 기간이 길수록 좋다 나쁘다? 그럼 요 날짜가 돼요 요 날짜가 돼요? 겁먹었잖아. 판단하는 거야. 환지는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내래요. 또 어느 동네야 요번에? 여기야 여기. 환지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불이익 받으면 안 돼요. 따라서 요 날이야 환지 받은 날이 아니라 요 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보유기간 길어지지 않아. 환지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기처럼 2000년 이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느냐? 2000년은 뭐예요? 환지 전에 취득일이 된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요? 그래서 그림 그려서 따라해봐. 환지 전 취득일. 자, 그럼 두 번째 사례 2.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50제곱미터 내 땅을 권리면적이라고 그래. 요거는 환지면적. 50을 주고 40을 받았다. 그럼 10제곱미터 면적이 줄었죠. 면적이 줄었으면 보상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환지 때 돈 받고 팔았다. 몇 제곱미터를? 10제곱미터를. 그러면 10제곱미터는 언제 취득했어요? 2000년. 언제 팔았어요? 2020년. 환지가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환지는 언제가 취득일이고 양도일이냐? 똑같아. 환지, 땅을 바꾼다 그러면 공고를 해야 돼. 그럼 공고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죠. 따라서 면적이 변화가 없으면 환지 전 취득일이 되는데 면적이 감소가 됐으면 환지 때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럼 환지는 언제가 양도일이 되는 거냐?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그럼 요때 무슨 걱정거리 있어 집에? 40제곱미터는 취득일이 언제가 되죠? 40제곱미터는 2000년에 사서 2021년에 팔았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아니에요. 하나 더 준비해놨어. 큰일 났다. 이거 다 잘라서 홍삼을 아침에 하나 먹고 와서 그런가? 자, 그럼 요번에는 50제곱미터 땅을 주고 70제곱미터를 받았어. 그럼 20제곱미터가 늘었죠. 면적이 늘면 내가 뭘 줘야 돼? 돈 줘야 되니까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거죠. 그럼 요때 얼마를 매각하는 거야? 70제곱미터 매각하는 거죠. 이해가셔? 그럼 70제곱미터인데 50제곱미터는 언제가 취득일이야? 2000년. 언제가 양도일이에요? 2021년. 이건 의미 없어. 그럼 면적이 얼마 늘어났죠? 20. 20은 언제 취득을 했죠? 2020. 2020년 환지 때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1에 양도했다. 그림 이해 가요? 하여튼 숫자만 나오면 눈 풀려.
그럼 환지 때 취득한 것, 면적이 늘어났으면 환지다. 환지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똑같다. 환지는 항상 처분 공고해야 되겠죠. 그럼 공고일이 언제가 되죠? 다음 날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새로운 취득도 공고일의 다음 날, 양도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된다. 자, 두 가지예요. 면적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환지 전에 취득일. 면적이 감소가 됐다. 공고일의 다음 날. 오케이? 면적이 늘어났다. 새로운 취득이죠. 이것도 공고일의 언제? 다음 날이 된다. 환지는 무조건 공고일의 다음 날. 변화가 없으면 환지 전에 취득일. 끝.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 환지 전에 취득일인데 괄호 안에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토지는 취득일, 양도일이 똑같죠. 언제가 된다고 그랬죠?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죠. 그 다음 7번은 뭐 많이 안 나오는데 경매. 경매에서 낙찰되면 경매대금을 입금시켜야 내 거가 되겠죠. 따라서 경매대금 완납일. 뭐 8번 내비로 두고요. 9번 시효 취득 동그라미. 요것도 취득세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점유다 그랬으면은 취득세에서는 언제가 되느냐? 네 이름으로 등기한 날. 요거는 왜냐하면은 내가 취득세 내려고 그러면 20년이 지나서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한 날, 기분 좋은 날이 취득일이야.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등기일로 하면 너무 억울하죠. 왜냐하면 내가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어야 등기가 되죠. 오케이? 그럼 요 날이 예를 들어서 뭐 2020년이다. 2021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요 날이 양도일이죠? 요 날을 취득일로 하면 몇 년뿐이 안 돼? 1년뿐이 안 돼. 나는 몇 년 갖고 있었는데 20년. 억울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양도소득세 할 때는 언제부터 갖고 있었느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 시작한 날이 언제가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20년 점유했으면 등기받을 수 있고 등기받은 다음에 양도했을 때 취득일은 언제로 잡아야 된다? 점유 개시일부터 잡아야 보유기간이 길어지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좀 이해식으로 접근하면 좀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환원 나왔습니다. 소유권 환원. 요것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질문 들어갈까요? 환원이 뭐죠, 환원? 알면 안다고 왜 얘기를 못해? 환원이 뭐야? 다시 받은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 옛날에 뺏겼었다 이거야. 그죠? 그럼 뺏긴 사람, 이분이 내 걸 뺏어갔어. 그럼 먼저 절차가 어떻게 될까? 이걸 내가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 돼갔어요? 일주일 전에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분들은 무조건 소송 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찾아가서 야, 내가 뺏어갔는데 조금 더 쳐줄게, 돌려줘. 이게 실무죠. 그런 다음에 안 주면 알았어. 소송을 거는데 소송의 이름이 답이죠. 매매 원인 무효의 소송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뺏긴 것도 무효, 이겨서 찾아온 것도 원인 무효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분이 한 몇 분 계셔서 그림 그려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2000년에 취득을 했어. 근데 아들이 요거를 갖다가 2020년에 팔아버렸어. 7살짜리 아들인데 3만 원에 공인중개사한테 팔았단 말이야. 그럼 매일매일 등기권리증 보면서 주무시는 게 아니죠. 그냥 안방에다 뒀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왔어. 야, 소유권 이전 등기 오늘 끝냈으니까 이번 달 말까지 집 비워줘. 보니까 등기권리증이 없어. 그럴 경우에 야, 우리 7살짜리가 그러니까 내가 한 10만 원 줄게. 돌려줘. 못 줘. 소송 걸죠. 소송 걸면은 당연히 찾아오죠. 그 소송이 뭐냐? 소유권 넘어간 것도 무효고 찾아온 것도 무효란 얘기야. 그래서 2021년에 이겼어. 에이, 터가 안 좋은가 보다. 2022년에 양도를 했어요.
그림 이해 가요? 원래 샀다, 뺏겼다, 찾아왔다, 팔았다. 그럼 요 날이 양도일이야. 그럼 취득일을 요 날 어디로 보냐 이거야. 상식 어디로 봐야 돼? 2000년. 왜? 옹알이 되기 있기 없기? 원인이 무효니까. 매매 원인이 무효니까 이건 다 무효란 얘기야. 그럼 요 날이 되죠. 이해는 가죠? 근데 시험에 2000년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요걸 뭐라고 그러냐? 이 자산,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시험에 어떤 지문 나오냐 이거예요. 따라해봐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야, 용어가 좀 생각이 안 나서 많이들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 환원이 됐다.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그 다음에 11번 수용. 최근에 나왔었죠. 수용이다 그러면 똑같아. 뺏겼죠. 언제가 양도일이 되냐? 원칙 적용하는 거예요. 원칙. 그럼 뺏겼으면은 양도일이 언제가 되느냐? 대금 청산일. 그런데 대금 청산일과 개시일과 등기일이 나왔다.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어떤 날? 그렇죠. 그런데 시험엔 대금 청산일만 알아도 맞추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됐고 1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파트 당첨권. 콕 찍어 나온 게 벌써 10년이 넘었죠. 권리다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권리가 확정된 날. 확정된 날은 아파트 당첨권은 언제가 되죠? 당첨일. 근데 시험 저 같으면 뭘 내냐? 추첨일 이렇게 내겠죠. 그럼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추첨만 하는 거지 떨어질 수도 낙첨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권리는 확정된 날이니까 언제가 된다? 당첨일. 이게 한번 출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여기까지고 뒤에 하나 남은 건 괄호 3번. 취득시기 의제라고 나왔죠. 의제라는 말은 간주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취득을 했으면 증빙하기가 쉽다 어렵다. 전쟁도 있고 그다음 전산작업 안에서 화재 일어날 수도 있고 증빙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일정 기준 연도를 정해놓고 이전에 취득한 건 다 무효. 요날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간주한다. 의제 취득 시기. 요건 딱 두 가지인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틀리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 목숨 걸지 말아요. 그냥 뭐냐? 주식 먼저. 주식은 뭐가 되는 거죠? 최근 8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건 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간주합니다. 86년 1월 1일. 나머지 것들은 1년 빨라요. 몇 월 며칠? 85년 1월 1일이 된다는 것. 많이 나왔지만 틀리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틀리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85년, 86년 이게 뭐가 중요한디? 공인중개사에서. 그죠? 그래서 틀리게 내면 안 돼. 아예 출제 안 하면 몰라도. 그리고 주식 여기 나와 있죠. 제가 또 꿍시렁 오래전부터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귀에 들어가 갖고 개정하려고 막 그러잖아. 뭐라고 그랬냐? 도대체 주식은 이해가 안 간다. 왜냐? 대주주가 양도할 때는 대주주가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도 내고 또 뭐도 낸다고 그랬죠? 양도소득세도 내고. 이건 이중과세다. 그래서 증권거래세 폐지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강의할 때 얘기했었는데 들었나요? 됐어. 안 들었으면 증빙자로 다 있어 여기. 그런 거 요즘 나오잖아요. 증권거래세 폐지는 못하고 인하하겠다. 대신에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걷겠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냈던 것을 대주주만 냈던 걸 개인도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부담이 늘어진다는 얘기야. 증권거래세는 조금 낮춰주고 양도소득세를 걷겠다. 그럼 뭐가 문제냐? 증권거래세는요, 사고 팔 때 무조건 내는 거야. 사고 팔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몇 년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주식? 고개 끄덕이다 또 들켰어요.
그냥 좀 있다가 반짝값 하려고 오르면 팔고 겁나니까 단타죠. 그럴 때마다 증권거래세 냈던 거야. 그러니까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보다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이 횟수가 많단 말이야. 횟수대로 걷는 거야. 근데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이익을 봐야지만 내는 세금이야. 이익을. 그럼 여러분이 손해보고 파는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득 본 걸 또 걷겠다 이거야. 증권거래세도 걷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 들어와서 불안하니까 부동산에 투입될 부동자금이 어디로 흘렸어요? 주식을 했죠. 그럼 테이블에 있던 분은 생각나는 거야. 아, 이거 돈 되겠다. 그래갖고 증권거래세를 조금 내려줘도 여러분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꿍시렁대던 게 내가 원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폐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내라. 왜? 이익을 봤을 때만 내니까 손해보고 팔 땐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하여튼 제가 꿍시렁대면 개정이 돼요. 또 앞으로 내가 꿍시렁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내년에 아마 올해 중으로 통과되겠죠. 정부 여당이 미는 대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년에 공부할 때 상장 주식은 모든 주주가 세금 내야 된다. 올해까지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내는데 내년에 배울 땐 다 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또 하게 돼. 이런 이유들이 여러분이 올해 합격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야. 지금 세법 개정 많이 됐어. 유예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개정도 있고. 그러니까 세법이 아주 정신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세법은 16개뿐이 안 나오지만 저는 지루할 틈이 없어. 출판사도 죽으려고 그래요. 허구한 날 바꿔야 돼. 겉에만 갈아서 다른 건 되는데. 그러니까 나도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허구한 날 바꾸니까 새벽에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타 나오고 이러는 거죠. 재밌어 죽겠어요. 그래서 양도시기. 그러니까 양도시기는 내 주머니에서 돈 언제 들어왔냐? 따라해봐. 대금 청산일.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 그렇지. 그것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다 취득시기야. 그러니까 작년에 취득시기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여기에서 한 번쯤 나올 수가 있겠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도 중요하고 양도일도 중요하다. 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꼭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가셔요? 그 다음에 04번 비과세 나와 있죠. 이것도 올해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유력합니다. 이 얘기하면 꼭 형광펜 쓰더라. 형광펜 앞으로 쓰지 마. 왜? 나중에 형광펜 보면은 집에서 전기요금 아끼려고 불 끄고 공부하려고 형광펜이 우리 날 잡아서 언제 우리 불 끄고 한번 강의해보자고. 여기는 파란색, 노란색 막 나올 거예요. 해요. 하던 대로 취미생활. 아이고, 형광펜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에? 저 정도면 한 6년은 써도 되겠네. 자, 해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 하는 거는 여러분이 요즘 들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그죠? 노는 날도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작년까지도 거의 지문 하나가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신경 써야 됩니다. 비과세는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첫째, 파산선고. 비과세는 뭐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딱 하나예요. 목돈 생겼죠? 오죽하면 팔았겠느냐? 짠하다. 이게 비과세야. 비과세 세 글자죠? 짠하다. 짠하면 목돈 생겨도 비과세란 얘기야. 파산선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파산선고 망했다. 짠하니까 과세, 비과세, 비과세. 끝. 이렇게 공부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이해하죠. 농지를 교환을 했다. 농지를 바꿨을 경우에는 비과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법 시험 문제가 이거야. 야, 원칙은 다 과세야. 그런데 요런 조건을 줄게. 요 조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해줄게. 그럼 시험에는 조건이 시험 문제란 얘기죠. 그럼 농지 교환은 뭐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농사 지으려고 바꿀 때
의미 없어요? 그럼 여기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또 해줘요? 갑이라는 사람 땅, 을이라는 사람 땅, 농지.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여기 있고 을이라는 사람의 집이 여기 있어. 농로가 하나도 없어. 농사 지러 갈 때 이렇게 가야 돼. 불편해. 논두렁에 앉아가지고서 상의하죠. 야, 우리 농사 짓기 앞으로 계속 농사 질 건데 불편하다. 바꾸자. 그럼 세법에서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하면 조건을 겁니다. 야, 교환은 좋은데 악용할 수가 있으니까 요 땅 가격이 똑같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따라서 차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차액이 가격이 고가 농지죠. 비싼 땅에 대해서 얼마? 4분의 1. 요걸 한도로 차액이 나와야 돼. 비싼 땅에 4분의 1만 차익이 나오면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요게 10억이다, 요게 8억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8억이 더 비싸죠? 자, 침착하게. 이래서 여러분이 답을 못 찾는 거야. 덜렁대 갖고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죠. 홀렸어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 자, 그럼 10억이 비싸죠? 자신 있게 얘기해. 10억에 대해서 4분의 1이면 2억 5천까지는 차액이 나도 이 거래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럼 차액은 8억에서 10억 빼야죠? 아, 침착하게. 큰일 났어.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 근데 두 개가 쥐어주면 어느 게 빠른지 판단이 안 돼. 그 다음에 차액이라는 건 큰 수에서 적은 수 빼는데 빼기만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야. 미치겠네. 자, 다시 한번 8억에서 10억 빼야죠. 네, 한 사람 또 있어요. 한번 끝장을 내자고 오늘. 10억에서 8억 빼면 얼마 나와요? 2억. 그렇죠. 2억이면은 한도가 2억 5천까지 인정된다고 그랬죠. 차액이 실제 2억 나왔죠. 그럼 이 거래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싼 농지의 4분의 1만 계산해. 차액은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 봐, 또 자신 없어. 8억에서 10억 빼죠? 또 고개 끄덕거리다 들켰어. 야, 오늘 어떡하면 좋냐? 나 물 갖고 올 걸 잘못했어요. 마음을 좀 이걸 안정시켜야 될 것 같아. 고집은 되게 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차액이 2억이다 그러면 이 거래는 비과세가 된다. 첫 번째, 고가 농지의 4분의 1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됐으면 비과세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교환 후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농사 지어야 돼. 먹튀하지 말라 이거야. 바꾼 다음에 몇 년간? 3년간. 그런데 3년에 미래를 장담 못하는 거죠. 미래를 장담 못해. 뭐가 되느냐? 사망을 했어. 그럼 갑이 사망을 했던, 을이 사망을 했던 1년 뒤에 사망했다. 그럼 사람은 죽었지만 땅은 남아있죠. 농사질 땅이 있으면은 상속인이 나머지 시간을 채워야 돼. 농지 소재지에 이사와서. 그래서 사망이라는 건 사람만 없어졌지 농사질 땅은 있는 거니까 상속인이 나머지를 해야 된다. 3년 채워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수용당했다. 수용이라는 건 땅을 뺏긴 거죠. 농사 짓고 싶은데 농사질 땅을 뺏겼어. 이럴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수용 뺏겼으니까 1년 뒤에 수용당했어도 3년 농사진 걸로 간주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아요. 농사질 땅이 없어졌다. 그럼 그걸로 끝. 사망, 사람은 죽었지만 농사질 땅은 남아있다. 그럼 어차피 이 땅 상속받을 사람이 있겠죠. 몇 년을 채워야 돼? 3년을 채워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끝. 따라해봐요. 농지의 교환. 요건 계산 문제 나온 적도 있고 이론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파산선고, 2번 농지교환. 괄호 2번에 농지교환 나와 있죠? 그럼 밑줄 안 쳐도 되겠죠?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반괄호 2번 밑줄 8년 이상 자격농지의 양도라고 돼 있죠? 자격농지, 내가 직접 농사 지어야 돼? 요거는 동그라미 치세요. 감면에. 얘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감면이에요. 깎아주는 거. 따라서 8년 이상 자격농지를 양도했으면 반괄호 3번. 1년에 얼마를 한도로 깎아준다? 1억. 5년간 합산해서 얼마? 2억. 요건 비과세가 아니에요. 요게 한 10년 됐나요? 다음 중 비과세가 아닌 것 하고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8년 이상 자격농지. 얘는 비과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감면. 깎아주는 거예요. 비과세는 아예 과세에서 제외버리는 거고. 과세는 3개뿐이 없어. 따라해봐. 파산선고, 농지교환, 그 다음에 오늘 신경 써야 될 것.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 1세대 1주택. 한 가족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았어. 그럼 무주택자가 되는 거죠. 집 하나 딸랑 있다가 오죽하면 팔았겠느냐. 오죽하면 하나뿐이 없는데. 그래서 얘는 짠하니까 비과세다. 포인트죠. 그런데 조건이 있죠. 1세대 1주택 양도했을 경우에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2년 이상.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 중에 몇 년 이상? 2년 이상 뭘 해야 된다? 거주를 해야 된다. 여기 인천도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갔죠? 좋아요, 나빠요? 에? 투기가열지구 이런 건 괜찮아요. 그건 1년간이니까 일단 해보고 바꾸면 되는 거니까. 조정대상 지역. 참, 투기과열이건 얼마나 좋아요. 그만큼 집값 상승이 컸다는 얘기죠. 걱정할 건 없어요.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죠. 서남지구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들어간다고 해서 야 좋겠다. 서구가 들어간 거죠. 서구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서구 아니에요, 그죠? 축하드려요. 집값 오른 거. 그리고 저쪽에 저기 청정 지역 중에 하나가 청주입니다. 청주가 집값 청정 지역이에요. 거기가 싸고 원주하고. 근데 원주는 끄떡도 없고 청주가 이번에 또 지역으로 됐죠.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현미경이라고 그래. 그걸 광항 뭐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러죠? 그걸? 광송 뭐라고 그러잖아요. 저 나주에 갈 건데 경합을 해서 청주 오창. 그러니까 그거 지정되자마자 집값이 정신으로 올랐어요. 청주 사람들이 덩달아서 청주 사람들은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능글능글해요. 선뜻 움직이지 않아. 상황 보고 천천히 움직여요. 평상시 그런 분들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는 청주 분들도 집을 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집값이 외지 사람들하고 그 본토 사람들하고 사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딱 선포해 놓은 거죠. 청정 지역인데. 그래서 청주도 좋아가지고 요번 거기 강의를 나갔었거든요. 원주하고. 원주는 속상하니까 나보고 요번 금요일 날 작년에 모임 30회 모임이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꼭 좀 참석해달라고 그러고. 청주는 집값 좀 올랐다고 나한테 오리고기 사준다고 내려오라고 그러.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해서 작년에 합격하고 재작년 합격하고 했던 분들이 모임에 꼭 날 오고 싶어 해.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지.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다 원주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붙은 분들이 공동 작업하고 한대요. 같은 지역이니까.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금 문제 상담할 일이 슬슬 생기니까. 근데 그렇진 않고 인간적으로 친했어요. 우리 패밀리. 나 인기 많아요. 여기 빼놓고. 여기는 내 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들썩들썩이잖아요. 예전엔 고가주택을 잡으니까 3억짜리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꽁시렁댔죠. 절대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없는 거라고. 그때 이게 귀에 들어갔나 봐. 그랬더니 국무총리가 엊그저껜가 국무총리인가 당대표인가 그 나왔잖아요. 김종인 그 위원장인가 야당인가.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내 얘기가 틀렸나 봐. 그게 아니라 다 같은 전문가들은 알아요. 절대 세금을 할 수 없어. 이럴 때 막 들락날락할 때 여기 지역 여기 강화되고 여기는 풀어주고 여기 집값 올라가고 시골까지 막 올라가. 그럼 여러분한테 좋아 나빠? 그때 달라요. 합격을 하면 좋아지는 거고 수금해야 되니까. 합격 안 하면 내년에 여기서 점점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 강화될 때만 살짝 피하면 돼요. 그건 언젠가 올라가. 절대 세금으로 부동산 잡을 수가 없어요. 벌써 몇 번째 대책이죠? 이번에 이게 21번째죠. 이번에 되면 22번째. 한 정권에서.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 일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올해 꼭 몇 달 안 남았어요? 꼭 하셔야 돼요. 여기 아주 이렇게 역대로 이렇게 강화 정책 나온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눌렀으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꼭 붙어야 돼. 자신 있게 붙어서 해야죠. 갑자기 짠해졌어. 자, 1세, 이거 하다가 어떻게 짠하게 나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양도했으면 요게 비과세되는 원칙이에요. 따라해봐. 원칙. 그럼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그래야 비과세죠. 그럼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예외가 있죠. 예외가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의 예외라는 것은 다 보유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시험 출제하기 아주 좋은 거죠. 첫째 뭐가 있느냐? 수용. 뺏겼어. 야, 나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인데 지금 뺏어가면 어떻게? 안 돼. 아니야.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무조건 뭐가 된다? 비과세. 보유기간 2년 안 돼도 돼요. 다만 짠할 때가 있죠. 일부 수용당했을 때 집이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도로가 뚫렸어. 그럼 요거 남았죠. 요 남은 걸 잔존주택이라고 그래요. 잔존주택은 이거는 면적이 적으면 양도도 힘들어, 매매도 힘들어요. 짠하니까 잔존주택과 부수토지에 관한 건 몇 년 이내 팔면 돼? 5년 이내. 5년 이내. 그러니까 전부 수용당하면 전부 비과세. 일부 수용당했으면 남아있는 주택은 몇 년 이내만 팔면 된다? 5년 이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2년 보유나 거의 같게 되겠죠. 다만 운이 좋아서 수용당한 다음 날에 매매가 됐으면 그때도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짠하죠. 얘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거주기간만 몇 년 이상 5년 이상 살고 있었으면 보유기간 관계없어. 여기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차이는 뭐냐? 거주기간은 명의와 관계가 없이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이걸 거주기간이라고 그러고, 보유기간은 등기부에 있는 거, 등기부상에 있는 날이 바로 뭐가 되죠? 보유기간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명의로 일주일만 되고 팔아도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야. 근데 저 같으면 이걸 낼 수 있죠. 거주기간 계산하는 거.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아파트에서 4년 8개월 살았어. 월세 내고. 그런 다음 4개월 동안 4개월 전에 분양받아가지고서 내 명의로 4개월 됐어. 근데 그 집이 그 집이죠. 거주 기간이다 그러면 명의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합산하죠. 그 집이 그 집이니까. 그럼 몇 년이 될까요? 5년이 되죠. 그럼 과세 비과세?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야. 거주기간의 뜻 이해가요? 그 집에서 살았으면 다 거주기간에 들어가. 명의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옛날 오래전에 이게 나왔거든요. 기간 계산하는 거. 요거 저도 저 같으면 요런 거 한번 낼 때가 됐는데 그걸 안 내더라고.
해서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실제로 월세 내고 사는 기간에다가 내 이름으로 보유기간까지 합산을 해서 거주기간 해라. 월세 내거나 내 거로 됐거나 그 집에 사는 기간이 거주기간이죠.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 다음에 해외 이주. 이민 간다는 얘기죠. 이민 가면은 재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나라 싫어서 가니까. 야, 빨리 가. 보유기간 필요 없어. 비과세 해줄게. 그런데 비행기 탈 때까지 매매가 안 돼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래도 가고 몇 년 이내 양도하면 된다? 2년 이내 양도하면 된다. 항상 그래서 얘기했죠? 세법에서 재수 없으면 기간이 2년 아니면 4년이라고. 죄송합니다. 5년이라고. 2년 아니면 5년이 많아요. 그래서 재수 없다 이게요. 가라 이게요. 말 이해가요? 그 다음에 뭐냐?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취약, 근무상의 형편이다. 그 다음에 질병치료다. 또 하나 있죠. 학교폭력, 학폭. 이런 경우에는 2년 보유 필요 없어요. 다만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근무상은 되지만 사업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질병치료다 그랬으면은 의 약사가 3일만 요 약을 섭취하면 납니다. 이건 안 되죠. 몇 년 이상 요양해야 돼요? 1년 이상. 오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자, 그럼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돼 있죠? 자, 3번 됐고 오른쪽에 보면 1주택 요건 내버려 두고요. 나머지 다 내버려 두셔요. 나머지 다. 41쪽에 반괄호 2번에 1주택 요건 나와 있죠. 여기서 명심하셔요. 1주택 개념이다 그랬으면은 국내 것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파트 하나, 한국의 아파트 하나, 그럼 1세대 2주택이 아니에요. 항상 국내 것만 갖고 적용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하나, 한국의 하나, 1세대 몇 주택이 된다? 1주택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다. 사실상의 용도다. 2번 국내 소재 주택으로만. 3번 밑줄 공동소유. 재산세 할 때 설명했는데 공동소유는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해가셔? 임대주택을 계산할 때는 하나의 주택이지만 여기는 양도는 각각의 주택. 그 다음에 4번 다가구 주택은 각각 하나의 주택인데 별표시 첫째 줄 끝에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하나의 매매 단위라는 게 통매가 되겠죠. 통매는 몇 개의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 5번 조합원 입주권은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 그러니까 이거에 국내에 주택 하나, 조합원 입주권 하나, 그럼 1세대 몇 주택? 2주택이 된다. 입주권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나머진 됐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42쪽에 기억.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몇 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해외 이주는 보유기간 없이 무조건 비과세인데 출국일로부터 몇 년까지? 2년. 수용은 무조건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죠. 잔존주택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해야 된다. 니은 1년 이상 거주는 직장 문제, 근무상이죠. 그 다음에 취약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만 취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질병치료 몇 년 이상? 1년 이상. 마지막 최근에 나온 게 학교 폭력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 몇 년 이상 보유? 2년. 조정대상 지역은 그중에 몇 년 이상 거주? 2년. 그러나 1세대 1주택인데
보유기간 제한이 없는 예외사항, 요거 알아두란 얘기죠. 그리고 공부할 땐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항상 사건부터 먼저 봐야 돼요. 숫자는 몇 번째 봐라? 두 번째. 사건부터 보세요. 해외 이주냐, 수용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찾으면 편하다는 것. 해보죠. 1세대 1주택 원칙, 그 다음에 예외.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나와 있는 것은 밑줄 1세대 2주택. 그럼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이야. 오죽하면 집 하나 있던 거 팔았겠느냐? 비과세죠. 근데 1세대 2주택이야. 그럼 다주택자죠. 과세가 원칙이죠. 그런데 비과세하는 특례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대답이 없어서 10분간 쉬겠습니다.